프롤로그를 보면 이 기자가 이서윤이라는 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노트를 펼쳐서 그녀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가를 적는데 오늘 무엇을 묻고 싶었냐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부자는 될 수가 있는 것일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까? 그리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 여자분을 만나러 가게 된 이 기자분은요, 아버지가 굴비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일 정도로 굉장히 근검절약에 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못 살았고, 굉장히 그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1950년대 시절에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으면 어떠했을지 상상은 가시죠. 우리도 책에서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으로는요, 죽음까지 의미했을 만큼이나 굉장히 가난이 그렇게나 두려웠던가 봐요. 세월이 흘러서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요. 다시 한번 그때의 가난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가 봐요. 이런 아버지께서 암이 발병할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한결같은 분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셨던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계속 고수를 하셨는데요. 쓰고 난 세수물은 양동이에 받았다가 또다시 이제 쓰고 또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서 영정사진을 찍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무엇보다 고집을 많이 부려서 속이 상했던 적은 안병동에서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입원비가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TV 채널도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없었고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돈 낭비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 5년에서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저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짜오라고 하셨을 정도였으니 아버지가 가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자녀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다.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가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희들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은 이제 모두 거두고 싶다고.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라고.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분은 그 이후에 서연이라는 분을 만나서 아버지께서 그 뼛속까지 심어놓은 가난의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버리려고 하면 아무나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해가지고는 이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본인의 원함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이 서연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본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켜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이라고 해서 이 기자님의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구루라고 하거든요. 구루가 뭐냐 하면 영적인 스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루를 찾아서 이제 여행을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책 속에는 실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이야기 중간중간 사이에 챕터 중간중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제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술 취한 코끼리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살인 코끼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살인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 속에 뛰어들었어요. 살려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바닥을 보니 뱀이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놀라가지고 움켜잡는다고 움켜잡은 게 덩쿨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 억지로 가까스로 붙잡고 나니 코끼리 코는 머리 위에 여기서 달랑달랑 거리죠. 그 다음에 구렁이는 발끝에서 달랑달랑 거리죠. 이거를 정말 진퇴양난의 상태에 딱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까만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덩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도 끊어질 거잖아요. 줄도 끊어진데 어디서 뭔가가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고 받아서 맛을 봤더니 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꿀맛을 보느라 이 끈이 끊어지는지 뭐 생각도 않은 채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의 끝이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흰쥐와 까만쥐는요, 밤과 낮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항상 위기 속에 있잖아요. 머리 위에도 위기, 발밑에도 위기, 항상 위기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이 남자의 떨어지는 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꿀맛, 그래, 아이들이 나보고 웃어줄 때, 남편이 나를 안아줄 때, 엄마가 나를 예쁘다고 해줄 때, 뭐 이럴 때가 꿀맛인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위험한 상황이라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꿀맛으로 살아가나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사는가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코끼리에게 줄을 타고 올라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와 싸우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한 손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용기라는 것이 생긴다는 말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꿀맛을 즐기면서 위험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싸우고 도전하고 또 얻어내고 성취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올라가서 코끼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마음을 먹으면 두려워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그리고 승자 앞에는 장엄한 대지의 광경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줄을 타고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대요.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어요. 저한테도 정말 귀중한 조언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는 내면까지 꿰뚫어 본 그 마음가짐에, 그 서연이라는 분의 마음가짐에 그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기자분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이 기자는 서연이라는 분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다시 만날 때도 만나줄까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이 기자분의 원함이 굉장히 강했거나 아니면 두 분의 에너지가 맞았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더 해빙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해빙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서윤이라는 분에게. 그랬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래요. 그게 세상에는요, 많은 돈이 있어요.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해빙이래요. 우리 안의 힘이랍니다.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는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그 기자에게 자기 휴대폰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그 기자의 휴대폰을 보면서 기자에게 휴대폰 언제 사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자가 1년 전쯤에 샀다고, 그때 살 때는 완전히 신상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를 잘 모르는 기자에게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 핸드폰을 살 때 느낌이 어땠냐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셨냐는 거예요. 아, 휴대전화는 당시에 가장 비싼 신제품이었고요.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이 졸였는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마음이 확 끌렸대요. 전화기를 봤을 때는. 저것만 쓰면은 가지고 있으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게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저 핸드폰이 가장 최신 거였기 때문에 더 스마트하게 보일 거고,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멋있는 커리어 워먼처럼 보일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비싼 물건을 정말 내가 사도 되는 걸까? 더 싼 거를 사도 문제가 없을 텐데 하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카드를 긁었대요. 6개월 할부로. 그래서 긁었는데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를 들리는데 내심 돈을 너무 많이 쓴 건 아닐까? 라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는 자책을 하기 시작했을 테니 그 마음의 에너지가 어땠을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살 걸, 아, 이걸 사도 될까? 망설였는데 막상 사고 나서 죄책감, 후회, 그래서 많이 괴로웠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서윤이라는 분이요. 어,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에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한 효율적인 방법은 해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뭐가 해빙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아, 서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만약에 10만 달러씩을 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10만 달러씩을 벌면 휴대전화 정도 휴대전화 한 1000달러 정도 하겠죠? 1000달러 정도 하는 이 핸드폰을 살 때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정도짜리 핸드폰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대요, 기자가. 그랬더니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거예요.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입가에 1000만 원이 찍히는 그 통장에 딱 그 필이 올 때는 미소가 안 떠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휴대폰을 다시 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느낌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비싸게만 보였던 그 휴대폰 자체가요, 만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정도 당연히 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어요. 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게 해빙의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폰을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그래서 아마 명품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 있는 것을 즐기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죠? 저는 사실 명품백에 아직까지는 관심이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돈이 있다는 느낌. 돈이 있었으니까 카드를 긁었던 어쨌든 돈이 있었고 그걸 살 만한 능력이 됐으니까 그걸 샀겠지. 전 없었으면 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놓고도 한다면 이것으로 더 많은 에너지, 좋은 기운들을 땡겨 올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1편에서 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4편이에요. 4장이었고 5장은 다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